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동맹 강화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아주 혹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복합 전환기를 지금 2020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결국 중국의 부상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세력 전환 내지는 질서가 새로이 바뀌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동맹을 통해서 전체 질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주축들이 되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는데 왜 우리가 참여를 안 해야 합니까? 정말 그런 그룹에 빠지면은 거기서 빠진 국가를 배려해주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국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같다면 네. 거기에는 주변국 어떤 나라의 눈치도 볼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서 네.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서 특정 국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풀어나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누구 눈치 봐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움직이거나 거기서 발전하는 것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을 좀 잘 알았으면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조금 간략하게, 왜냐하면 시청자들께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저희가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략 핵심 지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동입니다. 이 행정부마다 그때그때의 미국의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마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동아시아가 가장 우선순위고 다음 유럽, 그리고 중동 이런 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외교 정책의 핵심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즉 트럼프 정부하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부터 글로벌 리더십에 해당되는 소위 캡틴 아메리카, 앞서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것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 정시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치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치를 외교 정책에 투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자주의입니다. 즉 양자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를 투영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도전에 응전을 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 정책이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5세대입니다. 중국이 49년에 건국한 이후에 5세대 이제 리더십인데,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공세에 대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사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거의 계승하지 않았는데 뭐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에 있는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과 힘을 합해서 중국의 기존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고 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우위, 프라이머시를 계속 확보해 가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anything but
트럼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의외로 승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만큼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공화 민주 양당 떠나서 상당히 강경한 쪽으로 가나 보다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아무튼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볼 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중국은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견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를 또 역으로 압박하고 미국에는 이제 자기가 맞대응할 힘이 없으니까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든가 협력 국가들을 압박하는 게 중국의 패턴인데 이 일본을 보면요. 아까도 저희가 일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도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미외교, 대중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일본의 외교를 평가하는 데는 좀 최근에 일본의 그 국내 사정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그 버블이 터지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모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뺏어가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경제라는 거는 대개 적정 인플레이션을 2%로 봅니다. 2%가 계속 늘어나야 그 늘어난 파이를 사회가 공유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멈춘 겁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의 인구 절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해서 그것과 연동이 돼가지고 경제가 이제 수축이 됐고 또 하나는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2년에 이제 집권을 하는데 그 이전에 7년 동안 7명의 정치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뀌는 그런 정치 불안정을 겪었고 올해가 또 3.11 동일본 대지진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즉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지방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사고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었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아베 총리는 2번 집권을 했습니다. 1기가 이제 2007년에 했는데 그때 슬로건은 아름다운 일본이었습니다. Beautiful Japan 했는데 2012년에 집권할 때는 강한 일본, Strong Japan. 그런 성향은 뭐냐면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침체된 일본을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제 강한 드라이브였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강한 일본도 됐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소위 역사 수정주의도 대두되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일본이 2010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에게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리고 2010년, 2012년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인 센카쿠에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으로부터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외 정책이 2010년부터는 초점이 그 전에는 러시아의 중심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부상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게 일미 이제 방위침도 개정을 하고 또 일본은 그 전에는 이 평화 헌법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만 해석 개헌을 2014년이죠. 해석 개헌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그거에 따른 국내법으로서 안보법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국내적인 조치와 대외적인 조치를 하면서 이 일미 관계를 아주 밀착을 시켰고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서방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건 아마 아베 총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역으로 제가 보기엔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공간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충분히 잘 활용해서 서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합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시장, 제1위 무역 상대국이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기술, 그리고 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걸 완화하기 위한 이러한 그 일본과 중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합치되면서 최소한도 일본이 대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확보했고, 그것이 상당히 보면은 일본이 미국과 가까우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지렛대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었고,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난 게 최근에 일본 정부가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 안 하겠다. 즉, 5G라든지 이런 IT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봉쇄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에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걸 했고, 또 아시아판 나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런 조금은 상당히 그 일본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는 그러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윈윈이라고 할까요? 그런 외교 정책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예.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한미동맹을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중국 문제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어떤 외교를 할 때 있어서 남들 눈치 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반을 놓지 못한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뭐 얄미운 건 얄밉고 나쁜 건 나쁜 거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나누어서 했는데 3번, 4번을 같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워싱턴에 퍼진 한국의 대중경사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사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참 다음 정부가 한국에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가장 고민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신 박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북한 핵 문제와 함께 가장 어렵고 그러면서도 빨리 이 마음을 정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가 바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중경사론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대중경사론이 2013년 뭐 이경부터 아마 도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대사를 마치기 직전이었습니다만 도쿄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당시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아베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한일 관계를 좀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뭐 상당히 한일 관계가 냉랭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편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중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도쿄에서 그러한 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나왔고, 저도 이임하기 전에 하여튼 일본의 외교 식자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해다,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나 국가 이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한국이 중국의 시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대중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할 그 분명한 국가 이익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한미동맹과 또 같은 이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관계가 가까워지고 대일 관계가 멀어지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다라고 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효력을 못 본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일본에서 보기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원해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관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이런 태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일본에서 굳어졌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외교를 할 때 제일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 미국이 동아시아를 볼 때는 한국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가 가깝냐, 한미 관계냐 가깝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미국의 소위 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일본의 중요성 그리고 세계 경제 3위의 일본의 국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과의 관계를 미국이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미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일본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한국은 중국에 경사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고 그런 것이 예를 들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북경에서 전승기념일에 이제 퍼레이드에 서방 지도자로서는 뭐 유일하게 참여한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이 심해졌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일종의 뭐 숭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문 대통령께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든지 또 미국보다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한 인식, 퍼셉션을 강하게 이 미국의 조야에 심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교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미국과 일본 내에 있는 소위 대중경사론, 한국의 대중경사론을 불식시키는 작업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한미일 3국의 중국에 대한 이익은 다릅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관리를 하고 한일 관계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지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중경사론을 불식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공공외교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외교활동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이 전략적 모호성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능한 것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동맹 강화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아주 혹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복합 전환기를 지금 2020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결국 중국의 부상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세력 전환 내지는 질서가 새로이 바뀌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동맹을 통해서 전체 질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주축들이 되었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하는데 왜 우리가 참여를 안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전환기에 있어서 어떤 질서 변화에 그 틀 속에 빠지면은 영원히 격리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2008년에 세계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G20를 만들 때 우리가 들어갔기 망정이지 그때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렇죠.
저희는 G20라는 국제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체제, 기제 속에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인도 태평양 질서, 동아시아 질서가 새로이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느라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국익을 반영할 기회도 잃고, 또 하나 더 저간 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인 중국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와 가치 체계도 다르고 외교 정책도 다르고 중국이 지향하는 질서가 수평적일지 수직적 중화 질서일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네. 우리 국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한미동맹이 한중 이 전략적 협력 관계보다는 우위다라는 네. 것을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오해받는 것도 피하고 네. 또 이 예. 예. 그 미국으로부터 음. 어떤 신뢰라고 할까? 저는 신뢰가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받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저는 트럼프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주의 2.0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의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저는 한미동맹을 상당히 강화해 놓고 또 인도 태평양 질서의 새로운 틀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한 국가 이익을 확보해 놓는 것이 4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쿼드 내지는 쿼드 플러스에 예.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예. 제가 모든 국제회의나 뭐 국내 회의에 참석할 때 우리 대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면요. 생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항상 공감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역시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러한 그룹에 빠지면은 거기서 빠진 국가를 배려해주는 국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국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같다면 네. 거기에는 주변국 어떤 나라의 눈치도 볼 것이 아니라 참여를 해서 네.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서 특정 국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풀어나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누구 눈치 봐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움직이거나 거기서 발전하는 것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좀 잘 알았으면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